안녕하십니까. 오진건의 속속경제 오진건입니다. 그동안 한 2-3주 뵙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지난 11월 초순에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워낙 비정상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붕괴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수님 전문가들 한 30-40여 분을 규합해서 3-4 개월 동안 작업을 해서 한 350여 표지 되는 대한민국 정상화 플랜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국회에서 컨퍼런스를 개최를 했습니다. 많은 국회의원들이 오셔서 인제 대한민국이 제대로 앞으로 정상적인 국가로 다시 재탄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에 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그 후에 제가 너무 피곤이 겹쳐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좀 건강에 좀 문제가 생겨서 제가 좀 쉬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뒤에 사진은 제가 그런 와중에 또 며칠 전에 제가 그 학회에 회장을 하나 맡고 있습니다. 한국금융 ICT 융합학회라고 하는 건데, 오래전부터 인제 핀테크와 인터넷은행 그다음에 암호화폐들을 연구하는 학자들과 전문가들의 모임인데, 최근에 그 디파이라든지 NFT 그다음에 메타버스가 아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디파이나 NFT나 메타버스가 뭐 언론에서 많이 얘기고 되고 또 여러 가지 뭐 세미나들이 많습니다만, 실제로 이것이 전부 암호화폐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디지털 화폐라고도 하죠. 암호화폐라 하기도 하고 또 가상화폐라고도 합니다. 정확히는 이제 BIS 같은 데서는 이제 디지털 화폐라고 하고, 그다음에 인제 IMF에서는 가상화폐라고도 하고, 또 학계에서는 이것이 암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암호화폐라고 합니다. 사실 그래서 암호화폐나 또는 디지털 화폐가 발전이 안 되면은 이러한 그 4차 산업혁명에 지금 굉장히 붐이 일기 시작하고 있는 디파이나 NFT나 메타버스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정부에서는 막 그런 걸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저 가상화폐나 암호화폐는 규제의 대상이고, 그러면서 뭐 메타버스 얘기도 많이 하고 NFT 얘기도 많이 합니다. 사실은 그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는. 실물 경제가 디지털 전환이 되는데, 화폐는 그대로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화폐가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러 있으면 그만큼 실물 경제의 디지털 전환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이 바로 지금 디파이나 NFT, 메타버스 같은 것입니다. 거기에 전부 그 아이템들이 암호화폐로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제 이런 것들을, 그러나 이제 뭐 비상적으로만 알아서는 안 되겠고, 저희 학교에서는 이번에 1박 2 일로 충북 제천에서 워크숍을 했습니다. 실제 노트북을 들고 가서 실습도 해 보고요. NFT도 만들어 보고 또 메타버스에 또 아바타를 만들어서 들어가서 대화도 해 보고 하는 그런 실습을 했습니다. 앞으로 인제 계속 이런 중급 과정 또 상급 과정을 계속할 생각인데, 뒤에 그 그날 이 빅뱅하는 디지털 금융이라고 해 가지고, 빅뱅하는 디지털 금융, 디파이, NFT, 메타버스에 관한 실습 워크숍을 하면서 촬영한 기념 촬영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왔기 때문에 한번 배경 사진으로, 이것도 워낙 중요한 이슈로 대두가 되고 있는 분야라서 한번 배경 사진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12월 1 일에 여러 가지 자료들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뭐 제가 그동안에 좀 너무 피곤이 누적이 되어서 한 2-3주 쉬었는데, 여전히 이슈가 많이 정말 좋은 뉴스보다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뉴스들이 많다는 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우선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코로나 새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뭐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턱밑인 일본까지 상륙으로 일본에서도 확진자가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오늘 아침 뉴스를 보면은 어 지금 아프리카에 130 명, 유럽에 60 명, 캐나다에서 5 명, 일본에도 1명 등등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19 개국에 확산된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면서, 일본은
전력 없이 모든 외국에서 오는 입국을 지금 차단했습니다. 유럽에서 인제 부스터 샷 접종자까지도 확진자가 나오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금 오미크론이 근데 문제는 오미크론 첫 발견 후 봉쇄까지 17일 동안 공백이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잠복해 있는 기간 동안은 증세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가 오미크론 첫 발견 후 봉쇄까지 17 일이나 공백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전 세계로 번졌을 것이라는 어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오미크론 의심 환자가 4명 발생했다. 나이지리아를 다녀온 부부가 의심을 환자고 또 그 나이지리아 다녀온 부부를 마중 나가서 댁으로 태우고 간 두 부부 해서 4 명의 의심 환자가 발생을 하고 울산에서도 2 명의 확진자가 오미크론 발생국을 다녀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미크론이 뭐 이미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변이 속도가 너무 빠르고 현재 약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지금 일본은 어 모든 외국 입국자를 격리하고 있는 데 비해서 차단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8 개국만 지금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 8 개국이 8 아프리카인데요. 남아공이라든지 보스와니아 같은 아프리카 국가 8 개국만 입국 제한하다가는 또 우리의 재앙이 닥친다. 예, 코로나가 2020년 초에 중국으로부터 입국 제한을 완전히 막지 않는 데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확산되면서 큰 문제가 생겼죠. 이번에 다시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병상이 없습니다. 서울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91%를 넘어서 서울 빅5 병원, 큰 병원에 남은 중환자 병상은 8 개밖에 없다. 대기 중인 환자가 800 명을 넘어서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도무지 이것이 말이죠.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 서울에서의 중환자 병상이 이렇게 부족하다는 것은 이게 지금 말이죠. 코로나가 나올 2020년 초에 벌써 정부에서 이런 병동을 건설하겠다. 감염병 전용 병원을 건설하겠다. 또 뭐 최근에 고 이건희 회장도 이런 중환자 병상을 위해서 돈을 몇 천억을 지금 내놓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 전혀 보충 안 되고 있어요. 그냥 뭐 돈 푸는 데 선거를 앞두고 돈 푸는 데만 여념이 있지 이게 국민의 생명을 소중히 다루는 이런 중환자 병상을 왜 이렇게 방치하고 있느냐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나온 병상이 8 개밖에 없어서 대기 중인 환자가 800명 갈 데가 없다. 이런 속에서 정말 오미크론 환자라도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기존에 코로나 환자도 중환자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갈 데가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뭐 지방까지 이송을 한다는 얘기인데요. 지방까지 이송하는 과정에서 어 사망이라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뿐이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대책이라고 나온 것이 재택 치료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중환자조차도 대책 치료를 한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중환자가 대책 치료를 하면은 치료는 고사하고 저는 온 가족이 지금 감염될 우려가 뭐 다분히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온 그 재택 치료를 받는 가족들도 아예 한 2주 정도 출근을 금지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활 지원금을 준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로 끝입니까?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벌써 2 년째 지금 계속되고 있는 속에서 그저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다 뭐다 해서 공교롭게도 뭐 또 작년에 선거도 있었고 또 이번에 지방선거 또 있었고 또 내년 대선도 있고 돈 푸는 데만 여념없습니다. 왜 중환자 병동을 그렇게 정부가 하겠다고 했고 또 심지어 이건희 회장이 돈까지 내놓고 있는데도 고 이건희 회장이 왜 건설을 안 하고 지금 21 세기 대한민국에서 "환자 병동이 없다." 그래서 전부 중환자조차도 재택을 해야 한다. 재택 치료를 한단다. 뭐 산소 포화도를 검사하고 뭐 열을 제고하는 한답니다. 그러다가 산소가 부족해서 119 불러서 병원에 가는 도중에 사망하면 지금 환자가 병실이 없기 때문에 지방까지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말 정부의 이런 무대책에 대해서
정부가 뭐 경제나 정치나 외교나 모든 게 지금 대책이 없이 붕괴되고 있지만은 이런 긴급한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무대책인데 대해서 정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정을 아무나 담당하는 게 아닙니다. 담당 능력 있는 사람이 담당을 해야죠. 아무나 그냥 운동권에서 운동하다가 외치고 뭐 운동하다가 정권 바뀌니까 주요 보직을 차지하고 앉아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청와대 방역기획관도 말썽이 많았죠, 임용될 당시에. 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이렇게 무대책, 무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치료자 가족도 10 일간 출근 등교를 하지 못해서 생활지원금을 인상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전부 돈으로 그냥 메꾼다는 얘기죠. 현재 생활지원금이 10일 격리 기준할 때 1인 가구에 33만 원, 4인 가구에 90만 원인데 이걸 좀 더 올려준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재택 치료자 가족들이 출근도 못하고 등교도 못하기 때문에 생활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일용 노동자들도 일용 근로자들도 있을 수가 있고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뭐 4인 가족 기준에 90만 원 정도에서 조금 더 올려준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모양이에요. 대책이라고 내놓은 게 그겁니다. 지금 재택하면은 대부분 다 아파트에 사는데 엘리베이터나 환풍구를 통한 감염도 문제다. 그런 지적이 전문가들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준비 없는 재택 치료 의무화가 의료 붕괴를 막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전문가들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정부가 내놓는 대책이라고는 방역 강화한다 하니까 또 말썽이 날 것 같으니까 뭐 자영업자들이 아우성이겠죠. "영화관 팝콘 금지뿐이다." 내놓은 것이.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능력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뭐 어제 확진자가 5천 명을 넘었었다는 보도가 아침에 나왔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접종률이 비슷한데 왜 일본은 환자가 급감했나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전문가의 지적에 보면 일본은 10대 접종률이 69% 인데 비해서 한국은 15% 밖에 안 되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모더나 CEO가 기존 백신 효과가 오미크론에는 효과가 적을 듯하다 하는 보도가 나오자 아시아와 유럽 증시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증시는 지금 뭐 코스피는 2,800 대까지 떨어졌고 코스닥은 960 까지 떨어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코스피 1차 지지선에 근접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인데요. 지금 5의 공포, 오미크론의 공포 때문에 코스피가 1년 전으로 돌아갔다. 지금은 뭐 심지어는 2,700 코스피 2,700 선까지도 열어 놓고 놔야 될 상황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것이 뭐 지금 경기가 좀 회복이 되는 듯 하다가 다시 충격을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난번에 경기가 좀 회복되고 물가가 오른다고 그래서 한국은행 금리까지 올렸죠. 올리고 나서 바로 지금 오미크론 사태가 터지고 있습니다. 지금에서 어 그러니까 돈이 갈 데가 없습니다. 주식시장의 돈들이 전부 예금으로만 몰리고 있는 원 인부부가 내년까지는 지속이 될 전망입니다. 이현준 의장이 이번에 재연임이 됐죠. 연임이 된 파월 의장도 경제 불확실성이 오미크론 때문에 커질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이 공급망을 다시 붕괴시키면서 물가도 오르고 또 성장이 안 되면서 고용에도 악영향을 주는 아주 최악의 상태입니다. 물가도 오르면서 고용도 악화되는 그런 경고를 좀 내놓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테이퍼링을 지금 곧 테이퍼링에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속도 조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뭐 각국이 공급망을 교란해서 인플레가 자극을 하는데 각국이 통화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큰 문제고요. 긴축을 늦추자니 인플레가 우려가 되고 서두르자니 경기에 침체되는
여기는 연준 스텝 고용 얘기했습니다. 연준뿐이 아닙니다. 각국이 한국은행을 비롯해 각국이 지금 이 문제에 봉착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가운데 선거를 앞두고 한쪽에서 재정 쪽에서는 돈을 또 풀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정책의 엇박자가 또 혼란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살아난 소유도 위축이 되고요. 산업생산이 10월 산업생산이 마이너스 1.9% 하락해서 18개월 만에 최대폭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4분기에 지난 3분기에 0.3% 성장했는데 4분기에 1% 넘게 성장해서 금년에 4.0% 성장은 가까스로 되지 않겠나 하는 전망을 했었는데 이제 그것이 상당히 힘들어질 전망입니다. 아마도 성장률 4% 달성이 이제 물 건너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한국은행도 저번에 금리를 올렸습니다마는 굉장한 지금 고민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공급망이 계속 붕괴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지 않아도 또 중국에서 또 뭐 요소수 대란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 터졌습니다마는 지금 공급망 동맹이 아주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2045년경에 마이너스 0.56%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잠재 성장률 2%인데 조만간에 몇 년 사이에 1%대까지 추락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제 마이너스 0.56까지 떨어질 것이다 하는 그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이대로 가면 완전 붕괴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걱정하는 건 지금의 그 젊은 사람, 흔히들 MZ 세대들이 결국은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까지 되었죠. 일본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에 대해서 너무 계속 커지고 있어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그런 가운데 계속 지금 뭐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에 중소기업은 99%가 오너가 대표죠. 하청업체에서 재해가 발생해도 원청업체의 오너를 형사처벌한다는 그런 법이거든요, 주요 내용으로는. 그럴 경우는 중소기업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가 어제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카뱅과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형제들이 4대 금융 지주를 초월했습니다. 시총입니다. 카카오뱅크는 지금 현재 시총이 33조, 카카오페이가 31조를 기록해서 시중은행 지주의 금융 지주 중에 제일 시총이 많은 KB금융 지주가 22조를 기록해서 이보다 10조 원 넘게 13조 원 넘게 많습니다. 점포 하나 없는 카카오뱅크가 전국에 엄청나게 많은 점포를 거느리고 있는 전통의 KB금융 시총 22조 1.5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제 디지털화돼 간다는 얘기예요. 이 급속한 디지털화에 적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제 지금 그 디지털화에는 바로 실물 경제 디지털화에는 바로 암호화폐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즘 NFT 뭐 메타버스가 난리인데 그래서 제가 저희 학교에서 이렇게 사진에서 보는 것 중에 1박 2일 워크숍을 통해서 실습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현재 게임 업계에서 위메이드가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위메이드가 바로 NFT 시장에 진출을 해서 그렇습니다. 가상화폐와 NFT를 전문화하는 그런 게임을 쪽으로 지금 나가면서 주목을 받고 있죠. 옛날에는 게임한다 그러면 학생들이 게임한다 그러면 돈만 쓰니까 이 게임 아이템이 몇백만 원씩 가는 것도 있고 몇천만 원 가는 것도 있어요. 돈만 쓰니까 부모들이 굉장히 반대했지만 지금은 플레이 투 earn이라고 그래서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게임을 해서 거기서 아이템을 따 가지고 그 아이템을 가상화폐로 사 가지고 매매해서 번 돈을 다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법정화폐로 바꾸는 그걸 우리가 흔히들 플레이 투 earn이라고 합니다. 이 플레이 투 earn이 지금 굉장히 주목을 받으면서 위메이드가 바로 그런 쪽으로 나가면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뭐 그 외 컴투스 같은 경우에도 메타버스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것이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컴투스 내년에 NFT 거래소를 출시를 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뭐 여전히 총량 규제 이런 얘기밖에 안 합니다. 이 금융당국이라고 하는 데가 도대체 어떤 조직인지 저는 뭐 이 금융을 제대로 이해는 하고 있는지, 디지털 금융 이전에 금융이라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정말 이해를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총량 규제만 하면 되는 줄 알다 보니까 지금 2 금융권이 금리가 1 금융권의 금리보다 오히려 낮아지 1 금융권의 금리가 높아요. 왜냐하면 빌릴 사람은 많은데 총량을 규제하니까 금리가 올라가죠. 원래 2 금융권은 신용도가 낮은 저신용 등급 대출자의 돈을 빌리는 곳인데 오히려 신용 등급이 높은 고신용자가 돈을 빌리는 은행보다 금리가 낮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다. 이것이 보다 총량을 규제하면 가격 경쟁이 왜곡이 되는 것이죠. 중국에서 정말 놀라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CCTV로 언론인이나 유학생을 실시간 추적 감시한다. 언론인 성향에 따라서 빨강, 노랑, 초록으로 분류해서 호텔 투숙이나 항공권을 구입할 때 경보가 울리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 전역에 6억 대의 CCTV를 건설해서 인공지능과 결합해서 바로 실시간으로 이것을 호텔 투숙하거나 항공권 구입할 경우에 예컨대 반중국적인 언론인 같은 경우에 제재를 가한다 그런 얘기죠. 이거 뭐 언론에서 5G 레닌주의, 지금 통신이 발달하고 인공지능이 발달해 5G 레닌주의로 철권 통치를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도 나오고요. 정말 놀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들 염려했던 빅브라더스죠. 그런 가운데 한국은 지금 종전선언에만 목을 메고 있습니다. 정권 마지막까지 지금 3개월 뒤에 대선이 있는데 마지막까지 종전선언에 목을 메고 있습니다마는 전직 한미 군장성은 한 목소리로 종전을 서두르면 안 된다. 이렇게 될 경우에 북한의 유엔사 해체나 주한미군 철수 주장의 빌미를 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중국을 방문합니다. 종전선언을 논의하기 위해서 간다는 설이 지금 바닥에 보도가 되고 있고, 이런 가운데 주한미군은 아파치 부대라든지 포병본부 같은 미군의 주요 부대를 상시 주둔시킨다 하는 것을 해외 미군 재배치 계획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 주요 목적이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서 영내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군을 재배치한다 하는 것인데, 이 대북 억지를 넘는 동맹의 역할을 한국이 정말 고민해야 된다. 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라고 하는 줄타기 외교를 할 때가 아니다 하는 것을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지금 안보와 경제 동맹으로 가야만 우리의 살 길이 열린다 그런 지적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중기의 주 52시간은 비현실적이다 하는 주장을 어제 청주를 방문해서 2차 전지 기업을 방문해서 강조를 해서 했다고 합니다. 과연 뭐 주 52시간 문제, 이것이 중소기업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죠. 인건비에다가 또 심지어는 근로자대로 임금 수입이 적기 때문에 나가서 투잡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까지 생기면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실패할 것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지금 뭐 이재명 후보는 지역 화폐 21조, 윤석열 후보는 소상공인에게 50조를 주겠다는 무차별 매표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 인데다가 또 이재명 후보는 역사 왜곡 단죄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역사 왜곡 단죄. 역사를 누가 이렇게 판단하고 단죄합니까? 역사 해석의 독점 위험성이 크다. 역사를 누가 독점하려 하느냐 하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사는 당대에는 판단하기 힘듭니다. 이 당대가 지나가야만이 그 역사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현대사를 두고 근현대사를 이렇게 두고 독점적으로 해석해서 여기에 어긋나는 연구의 결과나 이런 것에 관해서 단죄를 하겠다는 이런 화폐를 입법입니다. 제가 지금 현재 요즘 대선일 100일도 이제 안 남았기 때문에 대선 후보들 공약을 몇 가지 나올 때마다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뭐 청구조직도 개편돼야 된다는 얘기 물론 계속 나오고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금융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금융감독정책과 금융정책을
기능을 수행하는데 정책과 감독을 같이 하는 모순이 따릅니다. 그래서 감독위원회는 감독이 따로 하고 정책은 경제부처로 가야 한다는 주장들 저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죠. 그 외에도 뭐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들 이런 것들을 따로 떼야 된다는 거 뭐 여러 가지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자원부와 산업부를 따로 구분해야 된다. 지금 뭐 거의 통상정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구분해야 한다든지 뭐 또 우리 교육부 같은 걸 조절해야 한다든지 지금 교육부가 있는데 국가교육위원회도 설립이 되고 뭐 여러 가지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제도를 가지면서 교육을 실시시키고 있습니다. 뭐 여성부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여성부는 이게 해체되거나 개편돼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인제 선거 공약으로 나와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인제 이런 복잡한 대선이 100 일도 안 남은 상태에서 음주 페이북을 남긴 후에 국민의힘 대표가 잠적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대표가 보이콧을 하느냐. 전국 선거에서 4연패를 한 것을 벌써 잊어버렸느냐. 이 4연패라는 이유가 뭡니까? 당내에 결국은 계파 싸움 때문에 일어난 것이죠. 2020년에 총선 때에도 결국은 유승민 후보의 공천을 두고 계속 지금 당대표가 대표 직인을 가지고 뭐 나르샤했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선거 참패를 가져왔고요. 지난 총선 때에도 총선 한 달을 앞두고 유승민계와 안철수계가 들어와서 거의 한 40 석을 갈아치웠습니다. 한 달 앞두고 40 석을 갈아치웠는데 된 사람 한 10 명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한 달 앞두고 2년 동안 노력해오던 당협위원장을 바꾸었으니 특정 지역에서 아주 확실한 데 외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유권자와의 접촉도 제대로 안 된 상황. 시간적으로도 부족한 상황이었죠. 오직 총선에 지더라도 내 계파만 중요하다는 이 인식. 이것이 이번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정권을 교체하지 않으면 국가가 되고 있고 붕괴가 더 급속히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속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반성이라고 모르는 정말. 그래서 제가 도저히 답답해서 저같이 교수들 전문가들이 한 3-4 개월 동안 30-40명 모여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정상화시킬까.' 하는 것을 정말 뭐 제대로 원고료를 받을 수가 있으며 저희들이 그냥 오직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는 열정 하나로 뭉쳐서 한 350여 페이지 보고서를 내놓고 이걸 국회의원들 좀 공부시키려고 국회에서 컨퍼런스까지 하고 자료도 배포하고 했는데 지금 뭐 정책에는 비전 싸움을 하지 않고 오직 이런 싸움만 하고 있는 것에서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참 금할 수 없습니다. 예. 지금 뭐 차 떼고 보 떼고 '어떻게 대선에 이기나.'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 안타깝고 빨리 회복이 되어서 지금 뭐 계속 국가를 시키고 있고 더 붕괴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우려가 되는 이재명 후보한테 정권을 연장시켜 주면은 안 되겠죠. 하루빨리 좀 정신을 좀 어 차려서 지금은 똘똘 뭉쳐도 안 될 상황입니다. 굉장히 상황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모습을 계속 국민에게 보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